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이네요. 예, 비도 계속 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비가 좋은 기억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운치를 이제 운운하곤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아직 운치가 느껴지지 않는 비입니다. 그만큼 제가 북송된 북한의 전거리 교화소에서 이제 겪었던 그 지옥의 삶이 아직도 저희 이제 머리와 가슴에서 빠져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 책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2장 첫 번째 탈북. 작은 제목입니다. 우물안 개구리. 탈북을 결심하는데 한 달이 걸렸지만 막상 집에서 중국 해관 앞 큰 길까지 도착하는데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다. 저녁 7시 40분쯤 되어 마침 손에 뭔가 들고 파카를 입은 젊은 여자가 내 앞으로 걸어왔다. 나는 중국말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북한말로 연길 가는 버스가 몇 시에 있냐고 물었다. 가까이서 보니 내 또래인데 예뻐도 너무 예뻤다. 유난히 긴 머리카락이 달빛에 비쳐 윤기가 나는데 순간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나를 아래 위로 찬찬히 살펴보더니 그 여자는 단번에 나를 알아봤다. 조선에서 왔소. 우리 집 가기요. 내 따라 오시오. 그리고 해관 옆에 있는 집이 작은 나무 바자 울타리를 밀고 들어갔다. 어쩡쩡해 서 있던 나도 그 여자를 따라 들어갔다. 북한에서 가끔 돌리는 중국 영화에서 보던 집을 지금 내가 현실로 와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집 구조는 북한과 거의 비슷한데 규모가 좀 더 컸다. 가구들과 전화기, 냉장고, 심지어 세탁기도 있었다. 방치한 채 놓아둔 쌀도까지도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 여자는 예쁜 외모만큼 성격도 좋았다. 이름은 선자였고 나이는 나보다 1살 이상이었다. 결혼해서 돌이 막 지난 아들이 있었다. 남편도 잘생겼고 성격도 너무 좋았다. 중국 분유절에 먹고 남은 음식이 있다며 밥상을 차려줬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젓가락을 가져다 댈 수 없었다. 밥상에는 북한 자연 교과서에서 보던 바나나며 귤이 올라가 있었고 파랗고 생생한 고추와 오이, 북한에선 1년에 2번 등산 갈 때만 하나씩 삶아서 가지고 갔던 계란도 바가지채로 수북히 쌓여 있었다. 김부자 생일 때만 간신히 먹던 돼지고기를 볶았고 북한에서 평생 먹어볼 수도 없는 소고기 볶음,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름이 철철 흘러넘치는 파란 채소 볶은 것들이 형형색색 미술 작품 같았다. 잠깐 사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몇 시간 전에 나랑 우리 가족들이 먹었던 죽물이 생각났고 아사로 죽은 동네 사람들이 떠올랐다. 천국을 가보진 못했지만 갑자기 여기가 천국이란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한 젓가락도 대지 못하고 눈으로만 감상하고 상을 물렸다. 선자 언니 남동생은 나랑 동갑이라는데 보따리 장수로 북한에 자주 갔다면서 당시 북한에서 인기 있던 올병을 갑자기 밖에 나가서 사들고 들어와서 내 앞에 내놓았다. 그리고 녹음기 겸 라디오를 틀어주었다. 마침 황장엽 선생이 탈북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이 육성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 남동생은 북한의 김부자를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욕해댔다. 북한 사람들은 다 머저리라고 저렇게 속아서 살면서도 그들을 수룡이라고 믿는다면서 굶어 죽어도 쌤통이라고 앉았고 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 사지가 떨렸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슬펐다. 선자 언니네 집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하룻밤을 보냈다. 아침 일찍 선자 언니 남편이 내가 가져간 구리밥을 고물상에 들고 가더니 적잖은 값을 받아왔다. 이보, 머리가 좋소냐? 어떻게 중국 오면서 구리밥을 챙겨올 생각을 다 했어? 하룻밤만 자고 다시 북한에 넘어갈 계획을 세워왔는데 얼음이 드문이 보이는 두만강을 보니 다시 돌아가지 못할까봐 은근히 겁이 났다.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선자 언니 남편이랑 함께 분옥이네 고모를 찾아 연길 가는 버스를 탔다. 1시간 넘게 달리는 중에 버스를 탄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에서 건강하다 못해 기름진 몸집에서 차창밖 길거리에서 파는 먹거리들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들에서 북한에서 여적 보지 못했던 부유함이 엿보였다. 연길에 들어가서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있고 무수히 뻗어있는 도로 위에 이름 모를 자동차와 버스들이 가득 채우고 달리고 있었다. 크고 작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갑자기 여기가 북경인지 연길인지 혼란스러웠다. 평양하고는 뭔가 차원이 다른 풍족함이 느껴졌다. 그제야 어제 저녁부터 차곡히 정리된 생각들이 연결되었다. 내가 지금껏 배웠던 주체 사상과 북한 당국의 선전이 어쩌면 거짓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처럼 너무 모르고 살았고 속아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연길에 도착해서는 택시를 타고 무로무로 분옥이네 고모네 집을 찾았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건물의 6층이었다. 빚을 받는다고 북한도 아니고 남나라 중국에 빚하고 연관도 없는 남의 집을 찾아온 나도 참 맹랑하고 안쓰러웠다. 초인종을 누르니 60대 초반이 조선족 아줌마가 나왔다. 그분에게 북한에 친척이 있냐고 물어봤다. 그렇다고 답을 하더니 이내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집 안으로 이끌었다. 그 집은 선자 언니 집보다 훨씬 더 못 있었다. 분옥이 고모는 나의 얘기를 자초지종을 듣더니 참 딱도하다며 당신의 얘기를 했다. 북한에 오빠 5이 있고 자기만 달랑 중국에 있는데 오빠들이 1년 내내 번갈아 가면서 여권을 떼고 들어와 도움을 청해서 도와준 것만 해도 기차 화물 차량으로 몇 된단다. 본인이 연변자치적 부주석이면 굉장히 권한있고 능력있는 자리여서 북한의 오빠들 도와주는 것은 일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남편도 퇴직을 해서 아들 집에서 손자 손녀를 봐주는 형편이라 이제는 오빠들을 돕기가 어렵다고 했다. 분옥이 고모는 자신이 빚을 진 것처럼 미안해하고 안쓰러하면서 베란다에서 쌀을 한 지대 들고 나면서 가지고 가란다. 고모를 찾아가면 꼭 자기네를 도와줄 거라고 한 가닥 희망 아닌 희망을 안고 얼음 내려앉는 두만강을 목숨 걸고 넘었던 철없는 처녀의 꿈은 야무지게 부셔졌다. 5kg, 20kg짜리 쌀 한 지대를 머리에 이고 6층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선자 언니 남편은 자꾸 그 집에 내려두고 오라고 화를 낸다. 아니 쌀이 몇 푼이나 한다고 그리고 그 쌀을 들고 두만강을 건널 수 있겠어? 내가 그거 말고도 쌀 100kg를 해주면 가지고 갈 수 있겠냐 말이오. 쌀이고 당신이고 두만강에 다 빠지게 생겼어. 고집을 써도 유분수지. 나는 그러나 말거나 쌀을 이고 내려왔다. 선자 언니 남편은 중국에는 누구도 머리에 물건을 이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며 창피하다면서 나를 멀리쯤 해서 가더니 택시를 불러 자기 누나네 집을 찾아갔다. 근처 지하 상가에서 옷 장사를 한다는 누나 집도 아파트인데 방이 3개고 엄청 크고 화려했다. 오후에 16살쯤 된 그 집 큰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한테서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더니
중국에 와보니 어떠냐고도 물어보았다. 어렸을 적에 보따리 장사를 하는 엄마를 따라 북한 해령과 남양에 자주 갔었다는 얘기도 그 아이는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혁명 역사 속에 이름도 없는 북한이 김일성이란 주석이라는 것이 너무 웃긴다는 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본 강점 시기 김일성은 동북에 들어와 총 한 방도 쏴보지 않고 계속 일본군에 쫓겨 다녔다면서 내가 그리고 온 북한이 최고로 모시고 존칭하는 김일성을 미친 꼬마처럼 취급했다. 북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알게 되면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는 특급 비밀인 셈이다. 그런데 그 특급 비밀이 중국 연변 조선자치주에 있는 16살 된 어린 소년이 입에서 밑도 끝도 없이 막 새어나온다. 너무나도 겁이 났다. 듣고 있는 것도 겁이 나고 알고 있는 것도 겁이 났다. 그래서 나는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 제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트 근무 끝나고 이제 비를 맞으면서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주말이고 또 들으시는 분들, 또 이제 용기 내주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쓴 책을 마지막까지 다 읽을 때까지 제 오디오와 함께 해주십사 그런 말씀도 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또 비도 오고 이제 몸이 가지고 있는 온도도 이제 내려가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주말들을 잘 보내시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글을 읽는 여자 이영주였습니다.